어머님, 요양원도 요즘은 시설이 좋던데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끝나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5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저희도 살기 빠듯해서요. 추석날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1시간 만에 떠난 아들 부부에게서 나온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30억 서초동 아파트를 물려주고 홀로 작은 빌라,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저에게 건넨 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어요. 며칠 뒤 딸이 보여준 SNS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호화 크루즈 여행에서 친정 부모와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모습, 살기 빠듯하다던 그들의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 평생 교사로 살며 정의를 가르쳤던 저는 아들 내외의 모욕적인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서울시 상도동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께서 겪으신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의 전직 교사였던 김정희라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지 9년이 되었죠. 오늘은 추석입니다. 새벽 4시 부엌에 서서 갈비를 손질했습니다. 고기를 재울 때마다 성우가 어릴 때 엄마 갈비찜 냄새다 라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죠. 압력솥에서 갈비찜이 익어가는 동안 송편을 빚었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깨와 콩, 바물 속에 넣어 하나씩 예쁘게 빚었어요.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주가 서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의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을 들어섰어요. 성우는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엔 보자마자 엄마 잘 계셨죠? 라며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요. 성우야, 피곤해 보이네. 네, 뭐. 그냥 그래요. 아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공기가 탁해서 새벽부터 데워놓은 집안 공기가 차가운 바람에 밀려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물려준 서초동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겠지. 식탁에 앉은 성우는 시계부터 봤습니다. 은주도 핸드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어요. 제가 갈비를 성우 앞으로 밀자 아들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은주는 나물 몇 가닥만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송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머님, 저희 요즘은 가벼운 음식 위주로 먹어요. 가벼운 음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무겁고 부담스럽다는 뜻이겠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포장해둔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이것만이라도 가져가렴. 은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외식을 자주 해서 집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 거절당한 용기들을 든 채 멈춰섰습니다. 은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실버타운도 괜찮던데.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벌써 그런 곳에 가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요? 성우가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무 얇아서 무게감도 없었어요. 용돈이에요. 살짝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서초동 아파트까지 물려준 제게 돌아온 건 이것뿐이었어요. 그럼 가볼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다른 집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던진 실버타운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40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이었죠. 3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서초동 아파트를 성우에게 증여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성우가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니까 당신을 잘 모실 거야 라며 힘겹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 뒤 저는 이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저와 남편이 30년을 함께 산 보금자리였지만 아들 부부가 살기로 했으니까요. 이사날 성우와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아버지 목까지 효도할게요. 은주도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말했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믿으세요.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 두 사람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고 아들 부부의 약속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고 그것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아들. 실버타운을 권하는 며느리. 5만 원짜리 한 장이 든 얇은 봉투.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함께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효도와 사랑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74세, 은퇴한 교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얇은 봉투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서초동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거실 창으로 보이던 한강, 함께 차를 마시던 베란다. 30년의 추억이 깃든 그곳. 이제는 아들 부부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추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딸 선영이 사위 준하와 함께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리자 정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정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추석날 아들에게 받지 못한 포옹을 딸에게서 받는 순간이었죠. 준하도 두 팔을 벌려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정희는 사위의 다정한 포옹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하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차가운 걸 느낀 선영이 양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 비볐어요. 엄마, 혼자 있으니까 많이 심심했지? 과일이랑 엄마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왔어. 그리고 이거 봐. 선영이 쇼핑백에서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연한 보라색이었는데 정희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준하도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오래된 것처럼 편안하게 찻잔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따뜻하게 입으셔야 해요. 준하가 차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영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팔짱을 꼈고 준하는 정희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쿠션을 등 뒤에 놓아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고민하던 일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선영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올케가 추석에 크루즈 여행 간 거 알고 있었어?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크루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크루즈? 무슨 크루즈?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어제 저녁에 발견한 은주의 SNS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주와 성호 그리고 은주의 부모님이 호화로운 크루즈 선상에서 웃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죠. 배경으로 보이는 푸른 지중해와 화려한 선실이 사진 속 행복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SNS를 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다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준하도 옆에서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선영이가 이거 보고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죠. 선영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랍스터와 캐비어가 가득한 선상 만찬,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호화로운 객실,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 선상 파티에서 춤추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사진마다 넘치는 행복과 사치가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은주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한 꿈 같은 시간. 5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이지만 부모님 모시고 온 보람이 있네요. 효도는 때가 있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고로 모셔야죠.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선영이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날짜 봐.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야. 추석 연휴 전체를 크루즈에서 보낸 거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석날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 친정에 가야 한다고. 선영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 아니라 크루즈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녀는 어제부터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엄마한테 뭘 주고 갔어? 용돈은 줬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만 원. 5만 원 주고 갔어. 순간 선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제부터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준하도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5만 원? 정말 5만 원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크루즈 사진과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비교하니 더욱 분통이 터졌죠. 정확히 1000배의 차이였습니다. 준하가 댓글을 확인하다가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친구가 시어머니는 안 모시고 갔어? 라고 묻자 은주가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라고 답한 것이었어요. 선영이 폭발했습니다. 어제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이것들 다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오빠한테 전화할게.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5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희를 괴롭히는 건 그 얇은 봉투에 담긴 무관심과 무시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가 그 5만 원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30억짜리 서초동 아파트를 받고도 어머니는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충분한 사람. 친정 부모는 5천만 원을 들여 모시면서 시어머니는 1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 정희는 자신이 아들의 삶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아픈 건 SNS에 올린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라는 그 댓글이 정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없는 사람, 아니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74년을 살면서 4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의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짐이었던 겁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전화하지 마. 이제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자신의 존재를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선영이 어머니를 다시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하도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정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5천만 원 크루즈와 5만 원. 숫자가 말해주는 차별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선영과 준하가 돌아간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교직 생활을 떠올렸어요. 1981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을 때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 붙어 있던 그푼이 보였어요. 정의롭게 살자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정희는 그 그푼을 매년 바꾸지 않고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별한 사진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2005년 한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고 있던 때였어요. 정희는 그 아이를 위해 교장실까지 찾아가 싸웠습니다. 규정이니 원칙이니 하는 말들을 듣지 않고 결국 자신의 월급에서 그 아이의 급식비를 대신 냈죠. 그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되어 매년 스승의 날마다 찾아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백지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사실 정리라고 적었습니다. 교사 시절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늘 이렇게 했죠.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정리하면 진실이 보인다고 가르쳤습니다. 왼쪽 칸에는 증여일이라고 적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옆에 서초동 아파트 30억이라고 적었습니다. 정확히는 32억 5천만 원이었지만 대략적으로 적었죠. 그 아래에는 전세 보증금 3억, 이사 비용 3천만 원, 가구 구입비 5천만 원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부양 약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우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목까지 효도하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희는 연필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줄에는 실제 부양이라고 적었습니다.
1년에 명절 2번, 생신 1번, 총 3번의 방문. 방문 시간은 평균 1시간. 용돈은 매번 5만 원.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 동안 받은 용돈을 다 합쳐도 5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30억을 받고 500만 원을 돌려준 셈이었죠. 정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의 사례라고 적었어요. 교사 시절 학급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을 정리할 때 쓰던 방식이었죠. 첫 번째로 차별 대우라고 적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 친정 부모에게는 5천만 원. 1000배의 차이였어요. 두 번째로 거짓말이라고 적었습니다. SNS에 올린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라는 댓글. 정희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차마 표현도 못했죠. 세 번째로 방임이라고 적었습니다. 74세의 노모를 혼자 두고 명절 내내 여행을 간 것.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방임이었어요. 정희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연필이 부러질 것 같았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종이 2장에 빼곡히 적힌 사실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명확해졌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니 이것은 명백한 불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던 그 눈빛이었죠. 나는 김정희다. 40년간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을 가르친 교사였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의 불의는 참고만 있는가? 정희는 서재 한쪽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교사였어요. 두 사람은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공유하며 살았죠.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지식이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지.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가르친 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배우지 못했나 봐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정희는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교사 시절 문제를 해결할 때 늘 계획을 세웠듯이 말이죠. 첫 번째, 증거 수집. 은주의 SNS 캡처, 통장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시도. 먼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법적 조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준하가 법무사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멀리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어젯밤에 정리한 종이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햇살이 종이 위로 비쳤어요. 글씨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엄마, 잘 잤어? 어제 일로 잠 못 잤지?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선영도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말이 없었죠. 엄마, 혹시 무슨 결심한 거 있어? 응.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싸울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거실 책장에서 교육법 관련 책을 꺼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죠. 부양 의무와 증여에 관한 법률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증여 당시의 서류들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정희는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교사의 자존심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정의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사장 숨겨진 균열. 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돌아온 다음 날 선영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선영은 거실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죠. 엄마, 내가 회계사잖아. 어제 밤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차분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뭘 발견한 거니? 선영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은주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제 카드는 은주 명의였지만 연결된 계좌는 정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엄마, 이거 엄마 명의 카드야. 근데 은주 올케가 부가카드로 쓰고 있었어. 정희는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3년 전 아들에게 맡겼던 카드였어요. 당시 병원비 결제용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죠. 남편이 위암으로 입원했을 때 정희는 거동이 불편해서 성호에게 카드를 맡겼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했었죠. 선영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호텔,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카드로 결제된 거야? 응, 엄마. 그것도 아빠 돌아가신 직후부터야. 3년 동안 총 9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어.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들어 은행 일을 잘 보지 않았어요. 인터넷 뱅킹도 서툴렀고 성호가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있었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성호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의 연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엄마, 연금 매달 350만 원 나오지? 근데 여기서 매달 200만 원씩 자동이체되고 있어. 정희가 화면을 봤습니다. 수령이는 성호였어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성호에게 생활비 관리를 부탁했었죠. 매달 200만 원을 성호가 관리하면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엄마 오빠가 이 돈으로 엄마 생활비를 내준 게 맞아? 선영이 조사한 바로는 정희의 실제 생활비 지출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선영이 성호의 계좌를 추적해 봤더니 그 돈이 고스란히 은주의 쇼핑과 외식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적금 계좌였어요. 엄마, 이 적금 해지한 거 알고 있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는데 1년 전에 해지되어 있었죠. 어떻게? 내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
선영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지 신청서에 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희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엄마, 혹시 오빠가 엄마 도장 가지고 있어? 정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3년 전 남편 장례식 때 각종 서류 처리를 위해 성우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져봤지만 도장은 없었죠. 선영이 계속 조사하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것이었어요. 한도는 500만 원. 이 카드로도 매달 한도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엄마, 오빠가 엄마 주민번호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 엄마 모르게. 정희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었다니. 연금과 적금, 카드까지. 교사로 평생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을 아들 부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범죄야. 오빠가 엄마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어. 정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연금 자동이체, 적금 해지, 무단 카드 발급.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저 연금 나오는 기계, 돈을 뜯어낼 수 있는 ATM.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엄마가 바보였구나. 아들을 너무 믿었어.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나쁜 거지.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성우를 만날 거야.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순순히 인정할까?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요. 정희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어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대면이 될 것이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 부부가 평생 모은 소박한 노후 자금을 아들 부부가 빼돌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성우와 만나기로 한 날을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준하가 퇴근 후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도 함께였어요. 준하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법무사로서 이번 일을 검토해 봤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희는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준하가 만류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였죠. 준하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법률 조항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었어요. 준하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장모를 이렇게 대하는 처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먼저 증여 관련 법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증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준하는 민법 조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556조 증여의 해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에 따른 해제 등이었어요. 정의는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준하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님이 아파트를 줄 때 아들이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여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 건가?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취소는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양 의무 불이행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정의의 경우는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명의로 카드를 무단 발급한 것,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적금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준하의 설명을 들으며 정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라니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선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소송 절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거죠. 준하가 미리 작성해온 내용 증명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증여 당시의 약속, 불이행 사실, 취소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이게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준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장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정의가 계속 피해를 볼 게 뻔했습니다. 준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고소장 양식이었어요. 카드 무단 사용과 적금 무단 해지 건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준하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 고소는 협상 카드로만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이 되거든요. 선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무기가 필요해. 정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법정이라는 곳에 가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아들과 싸우러 가야 한다니. 준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 재산 보전 조치를 먼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정의가 이해하지 못하자 준하가 설명했습니다. 성우가 소송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두자는 거였어요. 일단 이번 주말에 성우 씨와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월요일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물었습니다. 준하야, 혹시 이런 일이 많이 있니? 부모 재산을 자녀가. 준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에 정의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있을까요? 준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희는 준하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법률 조항들이 낯설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법으로 싸워야 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우와의 대면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죠. 정희는 준하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내용 증명, 고소장, 증거 자료들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정희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와 대화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었죠. 첫째, 증여 당시의 약속. 둘째, 카드와 적금 무단 사용. 셋째, 앞으로의 부양 계획. 넷째, 아파트 반환 요구. 정희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교사 시절처럼 사실과 논리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정의를 가르쳤던 교사로서 이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6장 가족 조정 시도. 토요일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테이블 위에는 준하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정희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의 약속, 카드와 적금 무단 사용, 앞으로의 부양 계획, 아파트 반환 요구. 4가지 포인트를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와 은주가 서 있었어요. 성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고 은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죠. 추석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두 사람의 표정이 더 불편해 보인다는 것뿐이었어요. 들어와.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성우가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정희는 이미 등을 돌리고 거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성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평소 집에서는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은주는 계속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가끔 성우를 힐끗거리며 빨리 끝내고 가자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다음은 적금 해지 서류였습니다. 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희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 사진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SNS에 올린 그 사진들이었죠.
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서류들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우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니, 성우야? 설명 좀 해봐.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사 시절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다룰 때처럼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는지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비볐습니다. 은주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카드는 병원비랑 생활비로 쓴 거고. 정희가 은주의 말을 잘랐습니다. 병원비? 에르메스 가방이 병원비니? 호텔 숙박이 생활비니? 은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를 쳐다봤지만 성우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정희는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추석에 나한테는 5만 원 주고 크루즈 여행은 5천만 원짜리를 갔더구나. 성우가 당황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은주 친정에서 낸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서글펐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조사해봤어. 너희가 낸 거 알아. 정희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연금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것, 그중 절반만 생활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은주의 쇼핑에 쓰인 것, 무단으로 발급된 카드, 도장을 훔쳐서 해지한 적금.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성우와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를 반복했고 성우는 손만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내 도장으로 적금도 해지했지? 5천만 원. 그 돈 어디 썼니? 성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이. 정희는 아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어머님 아파트 받은 것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요. 정희는 은주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은주가 움츠러들었어요. 맞아. 너희 아버지가 줬지. 나를 잘 모시라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모셨니? 정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이었어요. 준하가 작성해 준 것이었죠. 거기에는 증여 취소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얘기를 들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첫째, 아파트를 돌려주고 그동안 빼돌린 돈도 다 돌려줘. 둘째, 법적으로 해결한다. 성우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법적으로라니?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카드 무단 사용과 적금 무단 해지로 인한 형사 고소 가능성. 준하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성우의 다리가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머님,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정희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하고 울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년 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성우와 은주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일주일 시간을 줬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아들은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준하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준하가 준비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74년 인생에서 법원이라는 곳에 와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이니까 판사가 아니라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시도할 거예요. 조정실 앞에는 이미 성우와 은주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고 은주는 팔짱을 낀 채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의자들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머리가 희끗한 조정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하와 함께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성우 부부와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어요.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오늘은 김정혜 씨가 신청한 증여재산 반환 청구권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하가 일어나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증여 당시의 상황, 부양 약속,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3년간의 기록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희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어요. 성우 측 변호사도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부양의 기준이 모호하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다. 증여는 이미 완료된 법률행위라는 주장들이었죠. 하지만 준하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희에게 물었어요. 김정혜 씨, 증여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위암 말기였어요.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저를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약속했고요. 조정위원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1년에 3번 방문, 매번 1시간 미만 체류, 용돈 5만 원. 이것이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대가로 적절한 부양이라고 보십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뵌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아파트를 돌려달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조정위원장이 은주를 제지했습니다.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법적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준하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주의 SNS에 올린 크루즈 여행 사진들이었어요. 조정위원들이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 친정 부모에게는 5천만 원이라. 이건 명백한 차별이네요. 성우 측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여행이었고 시어머니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들의 표정은 이미 심각해져 있었어요. 준하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희 명의의 카드 무단 사용 내역과 적금 무단 해지 서류였죠. 이건 단순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재산 침해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은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조정위원장이 잠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요? 준하가 정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 측 변호사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서 아파트는 반환하되 피신청인들에게 6개월의 이사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무단 사용한 금액은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요. 정희는 준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가 나를 엄마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파트만은. 조정위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의뢰인들과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내 아파트 반환, 무단 사용 금액 9천만 원 즉시 변제, 향후 정의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조건들이 하나씩 적혀 나갔어요.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성우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정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준하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약속한 9천만 원을 변제했지만 아파트 반환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그 태도를 보면 끝까지 버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준하는 정희에게 정식 소송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날 정희는 다시 한번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이 아니라 진짜 재판이었어요. 준하가 준비한 증거 자료는 두꺼운 파일 3개 분량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적금 해지 서류, 통장 거래 내역, SNS 캡처본, 증인 진술서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죠.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석 아래 양쪽으로 원고와 피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뒤편에는 방청석이 몇 줄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하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성우 부부와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부르고 재판을 시작했어요. 준하가 먼저 원고 측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증여 당시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부양 약속의 불이행, 재산 침해, 행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준하가 만든 비교표였어요. 한쪽에는 정희가 받은 대우를, 다른 한쪽에는 은주의 친정 부모가 받은 대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방문 횟수, 체류 시간, 금전적 지원, 여행 경비,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명백한 차별이고 유기에 가까운 방임입니다. 준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 측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궁색했어요. 부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성우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드린 게 언제입니까? 성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원고 측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전이네요. 그것도 돈 문제로 연락한 거고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정희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김정혜 씨가 명절 때마다 혼자 계시는 걸 봤어요. 아들이 와도 금방 가버리고 한 번은 추석날 혼자 우시는 걸 봤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은주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물었어요. 이 카드로 구입한 에르메스 가방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준하가 은행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이었어요. 은주가 정희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판사가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네요.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공판은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준하가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평생을 교사로 살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홀대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도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남은 여생이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일어나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판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즉시 반환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어요. 준하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서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영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아파트를 비워야 했고 정희는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 베란다에서 느껴지는 바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사를 온 첫날 밤, 정희는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선영이 와서 며칠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정희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한편 성우는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거래처 사람들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성우는 회사 선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성우보다 10살 많은 부장이었는데 평소 성우를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소주병을 비우며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다 들었어. 어머니 일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너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 성호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은주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차가웠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러 가자. 은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성호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호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 그 말에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함께 어머니를 홀대했던 건 누구였는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건 누구였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었어요. 성호는 혼자라도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초동 아파트 앞에 섰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집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초인종 누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예요. 성우.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우는 어머니가 많이 야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거실에 앉은 성우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조금이지만 생활비예요. 정희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희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성호야, 너는 나를 엄마로 봤니? 아니면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 봤니? 성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로 봤죠.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던 거예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이 잠시니? 그 3년 동안 나는 매일이 지옥이었어. 성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불쌍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성호야,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성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 나중에 내 아이가 너한테 이러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봐.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자.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성우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빌라에 도착한 성호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은주와 마주하는 것도,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힘겨웠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성호야,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했어? 성호는 그제야 내일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다가 모든 일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 준비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에게 지적받는 일도 많아졌죠. 며칠 후 성호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편지와 작은 화분을 놓고 왔어요. 초인종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편지에는 짧게 썼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문 밖에 놓인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어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분은 버리지 못하고 베란다에 놓았어요. 성호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집 앞에 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때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을 놓고 갔어요. 한 번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아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영이 놀러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우가 계속 뭘 놓고 가더라. 만나지는 않지만.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 물론 용서는 엄마 마음이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한편 정희는 아들이 돌아간 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 왔다 갔어? 응, 왔다 갔어. 어땠어? 정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선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성우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늦었지만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 돌아온 지 6개월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고 강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정희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집 앞에 왔어요. 처음에는 과일이나 떡을 놓고 갔지만 이제는 편지만 남기고 갔습니다. 짧은 편지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희는 그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서랍 한켠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이 준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어요. 선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준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법무사 사무소를 확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영이가 회계법인에서 승진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과 사위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너희가 열심히 일한 결과야. 선영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든든하게 있어줘서 우리도 힘낼 수 있었어. 세 사람은 축하를 위해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 승진 소식 말이야. 정희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성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성우는 여전히 가족이었죠. 그래, 내가 알려줘. 다음 날 선영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오빠 나야. 우리 승진했어. 준아 오빠도 사업 확장하고. 성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서글픔이 있었어요. 가족의 경사를 함께 축하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씨를 가르치던 때가 생각났죠.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와 깻잎,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게 새로운 낙이 되었죠. 성우가 놓고 간 다육식물도 여전히 베란다 한켠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화분에도 물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성우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랍에 모아둔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시죠?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짧은 문자였지만 성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엄마는 건강하세요? 그래. 나도 잘 지낸다. 며칠 후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다음 주 일요일에 다 같이 식사나 하자. 성우도 불러.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상을 차렸습니다. 1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는 현관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은주는 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나와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들어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오빠, 회사는 어때? 요즘 많이 힘들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힘들긴 해. 하지만 견딜만해. 정희가 갈비를 성우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네. 성우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너도 충분히 반성했을 거라 믿는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희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그 후로 성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은주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삶이 달랐던 거죠. 정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과 준하가 자주 찾아왔고 성우도 조금씩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정희는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선영과 성우가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네요. 정희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두 자녀와 팔짱을 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초동 아파트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집은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 웃음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4년의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용서할 수 있으며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겠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희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정희 할머니의 용기가 듣는 모든 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이야기였습니다.